두 번째 주제를 일단 박영식 에디터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두 번째 끝장 이슈는 이재명 공격 개시하나 스타트는 25만 원이라는 물음표를 일단 가져왔는데요. 지금 누구나 사실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 이분과 싸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자기 체급도 커질 것이고 뭐 사실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그런 이상적인 논의이길 바랍니다. 근데 이따가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아마 더 두 분이 잘 아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여권이 차별화 제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차별화 제한이라는 것이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게 국민 현혹이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얘기했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뭐 나눠주거나 쿠폰형으로 모두에게 나눠줘서 그것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 상권을 뭐랄까 살려주는 형태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그 차이점을 정치권이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이신 두 분이 충분히 이 사안을 보시고 예,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유형중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언뜻 들으면 뭐 비슷한 이재명 대표 안은 받을 텐데 조금 덜 주자. 네, 뭐 대상을 제한하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이분 일단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차상위 계층이 뭔지는 알고 있나? 예, 차상위 계층은요, 뭐 정확한 표현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 계층을 의미합니다. 네. 기준 중위소득이 또 어렵습니다. 네, 기준 중위소득은 또 중위소득이랑 좀 다른 개념인데요. 중위소득은 한가운데 있는 네, 사람이 맞습니다. 받는 돈이라는 네, 건 알겠어요. 소득 기준의 1위부터 100위까지 쫙 나열하면요. 우리나라의 한가운데, 예, 한가운데 있는 중간 사람이 사람. 중위소득이고요.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과 조금 다른데요. 그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랑 중위소득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 그 부분까지가 차상위 계층인데요. 사실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거든요. 생계급여가 지금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생계급여 드리고 생계급여 드리는 분이 32%니까 거기보다 15%에서 18% 정도 더 해당되는 계층까지, 차상위 계층까지 이걸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한 4분의 1 돼요?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4분의 1 가까이 되나? 돼야 되는데요. 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원래대로라면은 기준중위소득의 32%라면요. 기준중위소득이 50%니까 50%에 30%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10몇 %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계급 수급자는 전 국민의 5%가 안 되고 5%밖에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라서 그 절대 25%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여기서 전문 용어가 좀 들어가는데요. 그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점점 어려워요. 일단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자, 이제 기준 중위 소득의 50%가 되는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득 인정이면 소득이에요? 소득은 알잖아요. 네. 소득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재산, 네. 재산을 이렇게 환산해서 소득인 것으로 네, 간주해서.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요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려면은 저 아마 주민센터에서 이 발언 듣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전 국민의 소득 인정액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 기초생활수급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모든 소득 자료, 나의 모든 재산 자료를 다 첨부해서 내야지만 이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환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가 되니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소득 인정액이라는 자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거는 전 국민은 없구나. 그럼 지금의 수급자는 정해져 있는 거 지금의 아니에요? 3% 정도 되는 수급자에게만 수급자한테만 드리는 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계층은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죠. 근데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다 파악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간혹 차상위 계층에게 해당되는 복지 정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차상위 계층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을 합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예,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소득 인정액의 소득 자료가 언제 건 줄 아십니까? 언제 언제 거예요?
재작년 거예요. 재작년. 재작년이면 2023년. 2023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잖아요. 6월 2일까지 마치거든요. 6월 2일 이전에 물론 그 신고를 마친다고 바로 정산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한 6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작년 소득자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지역 화폐인지 뭐 선불카드인지 하여튼 주겠다는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갑자기 장사 안 돼서 내수 경기 안 좋으니까 어려워진 분들 일단 도와드리겠다는 거 하고 어려운 분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분들 빨리 소비할 수 있게 드리자는 거잖아요. 권성동 대표 말대로라도. 근데 재작년에 어려웠으면 주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은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작년엔 좋았는데 망해서 지금 어려워. 그러니까 소비가 제가 없어. 함정이 있는 거네. 그러네. 이게 함정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국민의힘의 수준과 실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내대표실에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요. 정책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이미 이 지난한 논쟁을 거친 끝에 우리가 뭐 50%든 88%든 지급하려면은 소득 인정액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대안을 쓴 게 뭐냐면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미 코로나 때 2, 3년 거치면서 소득 인정액으로는 도저히 잘라서 줄 수가 없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또 훨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다 전 국민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로 하기로 그래도 나름 정했거든요. 그래서 한 50%인지 88%인지 그 기준을 달리하든 간에 이걸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는 돼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저거는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거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제 야당과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이게 결국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야당이 뭔가를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그게 네네. 사실일 텐데 그거를 현금 살포라고 막 여당이 당시에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표 행위를 한다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또 선불카드라고 말을 바꾸긴 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나 사실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 매한가지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제가 주민센터의 원석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선불카드 어떻게 지급할 거죠? 네. 카드는 또 심사 주는 받고 건가? 카드? 네. 카드 주는 거죠. 그럼 카드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 만들어서 나한테 카드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그 우리 예전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아니 88% 재난지원금을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 그렇죠. 누가 주민센터 찾아가서 합니까? 맞아, 물론 맞아.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요. 선택했죠.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지급받는 방식도 되게 다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카페 충전하던가 아니면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사용하던가 그거 굉장히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불카드가 웬 말입니까? 선불카드 주려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선불카드 발급된 거 다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죠. 그러게 택배로 다 보내줘야 되겠네. 몇백억 들어요. 네. 거기다가 온라인 그 어르신분들 그러네. 이렇게 그렇게 드리기 온라인 신청하기 어려우면은 다 현장 가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플라스틱 카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릴 거. 아니 이미 검증되고 했던 방식들이 다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요. 정책의 어떤 실효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가 어떻게 좀 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선거철 앞두고 뭐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야당과의 차이점도 좀 차별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 버리면 뭐 야당이랑 다른 게 뭐냐 또 이런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 머리에서 짜는 게 결국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방안인데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언론들의 분위기나 평가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이게 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지금 당장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 비판하다가 나름의 대안을 내놨는데 이것마저도 그러면 이제 추경이 필요한 대목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야당 지적하다가 다른 게 뭐냐라는 그런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서 요거는 일부 추진하다가 다시 또 사그라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 지금 여당하고 정부 사이에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여당 편을 들면서 계속 뭐 거부권 행사하고 하고는 있는데 이거 사실 행안부나 기재부 공무원들한테만 물어봐도 저거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복지부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저렇게는 안 됩니다. 여당 대표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최소한의 이제 그런 소통도 안 하고 있거나
예. 그러네요. 근데 저는 선별 지원 자체가 꼭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동의가 있어야만 굉장히 시급한 추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불필요한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선불 카드 이런 거 좀 버리시고 그리고 뭐 지급 방식도 좀 단순화하고 그리고 뭐 대상도 조금 더 넓히시고 아니면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방식만 하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뭐 이런 거 우리가 했던 채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위주로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다면은 뭐 국민의힘 방식으로 1차적으로 한번 추경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표님 다음 주제 한동훈 대표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지역 화폐 어떻게 될지 예상 한 번만 해주시죠. 간략하게. 아, 지역 카페 누가 어떻게 지역 화폐인지 선불 카드인지 25만 원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누굴 얼마나 받을 것 같으세요? 선거를 앞두고 다시 좀 확대되는 논의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확대되는 방향으로. 예. 근데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별 환수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 선별 환수는 예. 뭐죠? 연말정산 때 그 소득 기준으로 그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갖다 고소득층에는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조금 더 걷게 하는 줄 방식이죠. 때는 다 주고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한다. 실질적 선별 지급의 효과도 있고요. 예, 그게 그러면 소상공인 위주와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래도 대상 확장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대상은 예. 선거 시즌이니까 확장될 것 같다. 근데 저 방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 방안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소득 파악이 2년 전 거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금 낼 때 정산하면 올해 소득 가지고 정산하니까 올해 25만 원 나 받았는데 올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네. 그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훨씬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대안도 될 수 있고 아마 이제 이렇게 이런 정보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한번 겪어봤고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또 걷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다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집권 여당에서 그동안 이제 야당에서 제기했었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내수 촉진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반대만 하다가 결국에 말만 살짝 바꾸거나 또 전체적인 뭐 이제 보편적 복지로 또 나아갈 수는 없다 보니까 전략을 살짝 틀어가지고 뭔가 좀 면피해 보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합의하는 그림으로 윈윈하는 걸로 나아가고 싶겠지만 이게 사실 이 뭐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는 것도 시기의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적시에 필요할 때 넣어야지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미 뭐 민생 경제 다 무너지고 소상공인들 뭐 폐업하는 곳들이 우수수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저는 집권 여당이 조금 답답하고요. 야당과 여당이 어쨌든 머리를 맞대서 이 결론도 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 쿠폰, 선불 카드 뭐 이런 거 뭐 다 해봤던 건데 이제 정치권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때문에 국정협의체가 뭐 약간 공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정도는 처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네. 네, 요 얘기는 꼭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국정협의회가 지금 무산될 위기에 네네네. 놓였습니다. 야당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국정협의회 이제 불참을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예정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을 또 갖고 있냐면요. 그 국정협의회를 살려보려고 요거 사실 주최한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잖아요. 네. 살려보려고 어제 이제 여당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야당이 제안하는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이사가 주주 충실의 의무를 네네. 부과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네네.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자본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주고 네, 있습니다. 이틀 맞아요. 연속 네. 지금 뭐 미국의 관세 영향도 있지만요. 사실 뭐 증권사에서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언급들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뭐 코스피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1,500만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한다면은 이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 상법 개정안도 같이 좀 논의돼야 되는데요. 지금 추경도 급하고 여러 가지 좀 급한 상황인데 국정협의회 이렇게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던 사실 내용으로 합의된 거예요. 예, 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반대라는 거죠. 예. 예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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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열, 아니에요, 한동훈, 그게. 이복현 다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약이야, 공약.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얘기나 지금 했던 얘기나 유사한 지점인데 이게 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거나
혹은 뭐 당 대표가 바뀌거나 시기가 바뀌거나 이러면 항상 뭔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고질병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략 때문에 정책을 왜곡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예. 요거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 개헌론을 꺼냈습니다. 개헌론. 요거 박 예. 에디터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책이 정식으로 정식 출간이 이미 됐고 이제 뭐 완판 릴레이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내용과 연장선에 있는 오늘자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보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의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된다.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또 불출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3년짜리 대통령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그 개헌 대통령은 3년, 그 4년 중임제로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3년이라는 기간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저는 이제 개헌이라는 게 왜 등장했는지를 중앙일보 인터뷰도 그렇고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계엄이라는 것이 줄탄핵, 즉 야당의 20여 차례가 넘는 줄탄핵도 있었고 계엄을 실제 실행한 세력도 있었고 양쪽 다 문제다. 이제 권력의 집중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해야 된다로 일단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헌해야 된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연결 지점은 사실 제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양비론적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왜냐하면 계엄 이것이 이제 제도의 문제이냐 사람의 문제이냐 우리가 좀 평가를 그렇죠.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계엄을 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 계엄을 이미 발발시킨 세력도 함께 언급하고 야당도 비판하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하나의 연장선으로 이재명은 나중에 대통령 되면 개헌보다도 이제 더한 걸 할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또 저서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헌을 언급을 한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를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개헌을 언급하면 이거는 언론에서 매우 좋아합니다. 개헌은 이제 뭐랄까 어머니의 집밥 같은 이슈라 가지고 언론이 잊을만 하면 딱 등장하는 이 키워드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전 조간이 받아가지고 이 개헌 이슈를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다른 이슈들도 많은데 요게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평가를 해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바보인 것 같아요. 왜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이디어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은 상호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네. 서로의 선거 시기는 같은 시기에 치러질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되게 아마 찾아봐야 되는데요. 보통 의회 선거가 행정부 선거의 중간 선거 격의 중간 평가 격의 성격을 치르기 때문에 행정부 권력과 의회 선거가 같은 타이밍에 치러지면은 같은 당이 두 권력을 다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는 아예 제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전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갑자기 이제 그 대책위원장 되자마자 뭐 목련 피면은 김포가 서울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분이 정치를 잘못 배우네. 정책 바보라서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치 바보인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헌이라는 뭐 어머니 집밥 같은 이슈를 꺼놔가지고 뭐 이제 좀 인기를 타보려는 것 같은데 이건 애초에 제도 설계부터 잘못된 제안입니다. 김포 아직 경기도죠? 그거는 쏙 들어갔잖아요. 그거 심지어 국민의힘 당론이었습니다. 뭐 이번 대선 다시 얘기하시려나 모르겠네. 목련이 2번 피고 3번 피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참 뭐 작년 말부터 사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서 잊을만하면 밀고 있는 주제가 개헌이고 네. 아마 다른 대권 주자들도 개헌 키워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개헌이 마치 시대를 교체하는 시대 정신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 함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동훈이 내세우고 있는 시대 교체의 깃발을 함께 잡을 사람 모두 다 모여라.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을 한동훈이 자처하기도 하지만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리더이기도 하다라는 어떤 이미지 세팅이거든요. 근데 대권 주자들 중에 특히 여러 이제 그 반윤 노선이거나 혹은 반개엄 노선이거나 또 특히 반 이재명 노선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함께 한동훈과 뜻을 모을 수 있는 어떤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 이슈를 아마도 상당 부분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언론에서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탄력 붙어가지고 요 논의를 뭐랄까 시대적인 화두로 시대 정신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높아져서요. 아마 오늘만 개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저는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국민들이 그렇게 뭐 개헌하고 이런 거 관심이 그렇게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나 이런 공직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권력과 관련된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연관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지역화폐, 선불카드 뭐든지 간에 우리한테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인가 요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희망이 있었습니다. 선거 희망이 때가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절대 안 한다고 하다가 막 범죄자 취급하다가 그래도 권성동 대표가 네. 우리도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윤 대표님 전망에 따르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점 이거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뭔가 더 줄 거라는 지금 상반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요. 3월 중순까지 정말 그 정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추경해야 되는데 국정협의체가 일단 지금 민주당이 불참을 해서 그 공전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지금 네, 이건 책임도 좀 분명히 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마흔역 재판관에 대한 그 위헌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책임은 그래요. 책임 아까 다 얘기했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갔으면 좋겠고 추경도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그 지역화폐든 선불카드든 뭐든 간에 좀 실제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후보 임명을 빨리 어쨌든 하셔서 후보 임명을 해서 요걸 정리하는 요걸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갑자기 떠오른 건데 아까 이제 정책 바보 정치 바보라고 한동훈 대표를 직격을 하셔가지고 떠오른 비유가 떠오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계엄을 실제 단행한 윤석열도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막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과 차별화하겠다고 임기 단축 개헌을 또 던졌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도대체? 하는 데칼코마니인지 모르겠다. 접점은 개헌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언급드리고 갑니다. 모든 것은 개헌으로 통하는데 다 계엄으로 통했네.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전 두 가지 요것만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 네, 두 두 개의 가지 꼭 질문. 답변. 아. 요즘 언론에 이제 나오셨으니까 꼭 답변해야 됩니다. 꼭 답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고 강정수 박사 나오셔서 또 이제 테슬라, 팔란티어, 비아디 이야기 하실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윤형중 랩2050 대표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